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오비스트 대표 이진우입니다. 오늘 오비스트 부동산 TV 부동산 핫 이슈에는 셀럽이라는 단어가 이런 분야는 부동산 분야는 셀럽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데 뭐 하여튼 제가 보기엔 셀럽입니다.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오늘 부제는 불확실한 시장 상황, 강남 부자들은 어디에 투자할까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기업 총수들, 유명 연예인, 강남 뭐 부동산 재벌들, 유명인들의 부동산 관리를 맡아 하고 계신 분이죠. 또 유명한 그 타이틀은 우리나라 1호 부동산 프라이빗 뱅커라고 소개가 됐던 분입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신문지상 또는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신 분이에요. 제2에듀 투자자문 고준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이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 대표님 저는 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전문가 모임에서 네. 뵀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인상이 선하시고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우리 고 대표 인사 좀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기회에 만나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질문을 주시는 대로 제가 성실하게 답변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까 제가 타이틀에 우리나라 1호 부동산 전문 프라이빗 뱅커 타이틀 갖고 계신데 어떻게 그 자산가들의 부동산 컨설팅을 맡게 되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신한은행에 제가 이제 30년을 재직을 그렇죠. 했고요. 제가 이제 부동산 부서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신한은행에 이제 프라이빗 뱅킹이 생기게 됐고요. 그게 2002년도에 이제 생기면서 그때 이제 부동산 전문 대한민국에서 1호 부동산 프라이빗 뱅커로 발탁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많은 분들 대한민국의 부자들을 그때부터 이제 만나서 자산 관리 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해드리고 또 같이 지금까지 이제 동행하면서 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자산을 관리를 맡긴다는 자체는 보통 신뢰나 네. 보통 정확성이 없으면 네. 또는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맡길 수가 없으니까 부자가 되신 그렇죠. 분들이잖아요. 네. 자, 학과는 보니까 법대 나오셨어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신한에 계실 때 보통 부동산 부서가 뭐 여신 부서 뭐 아니면 뭐 네. 이런 저는 이제 경매하는 부서 여신관리부라고요. 대출을 해주고 대출을 안 갚으면은 그 담보로 잡아놓은 그렇죠. 그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서 돈을 환가 대출금 회수하는. 그래서 이제 전국에 이제 담보로 잡은 물건들을 다 안 가본 데가 경매 없죠. 전문가시네요. 출발이 법대 나오셨고 또 경매랑은 일관성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게 이제 94년부터 99년도까지 IMF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났겠네요. 그때 경매를 한 2,000건을 했어요. 또 단위가 다 대부분 컸을 텐데 그때는요. 컸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의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가 얼마에? 1억 7, 8천에 매각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호랑이 담배 피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시절에 IMF 때는 금리가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5%가 넘었잖아요. 그럼요. 예. 금리에 투자할 때죠. 그런 시절이니까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이자 압박에 부딪혀가지고 경매로 많이 쏟아져 나왔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부동산을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경매를 담당하면서 부동산 공부를 그때부터 열심히 했죠. 그럼 그때 당시에 우리 고준석 대표 경매 담당을 하셨으면 고준석 대표랑 친했으면 돈 번 사람 많겠네요. 많았죠. 그러니까요. 네, 많은데 제가 부동산 저한테 자문받고 사신 분들만 한 지금까지 이렇게 금액 추계를 하면 뭐 상당 금액이 될 거고요. 뭐 상징적인 거로는 뭐 이 강남 파이낸스 센터, 그 홍콩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투자한 건데 그때도 제가 자문해줬어요. 골드만삭스 통해서. 예. 자,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 이번에 또 책을 계속 이제 시리즈로 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책이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평범했던 그들의 인생을 바꾼 부동산 경매 강의라는 부제가 붙은 부동산 재벌들이란 책을 발간하셨습니다. 네. 어떤 내용을 담으셨어요? 그 경매를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 부자를 뛰어넘어서
재벌이 되신 분들 이런 사람들 얘기를 좀 담아봤어요. 아, 그러면 거기 실명은 안 등장하고 사례는 사례 중심으로 그쵸? 쓴 책이고요. 예. 근데 이제 또 사례만 쓰면은 사실은 경매는 벽이 있잖아요. 그렇죠. 권리 분석이라는 맞아요, 벽이 맞아요. 있어서 이제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하면은 쉽게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할까.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법을 좀 재해석해서 투자자 실수요자들이 법을 모르는 실수요자들이 경매로 내 집 마련하는데 쉽게 접근할수록 쓴 책입니다. 네. 경매라는 게 저도 이제 전문가들 여러분을 만나봤는데 사실 경매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갖기는 실전 필드의 전문가를 내세우기에는 경력이 좀 일천할 수 있고 또 경력을 내세우다 보면 필드 경험이 좀 일천할 수 네, 있고 보통 네. 그런 약간 언밸런스한 시장이에요. 이론과 실전이 언밸런스 안 맞아요, 맞죠. 맞아요. 네. 실전에 강하면은 이론이 좀 부족하고 예, 맞습니다. 이론에 강하면은 실전이 없고 예. 뭐 이런 거의 저 경매 전문가를 많이 뵀지만 오늘 이제 양쪽을 다 겸비한 분 전문가를 이제야 만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과찬이십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은 평범한 이들의 인상을 바꾼 부동산 재벌 마인드란 걸 따로 있다고 우리가 이제 자기계발서 이런 거 보면은 부자가 된 이유가 저는 이제 늘 기억하는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게 경제적 부를 이루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늘 그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표님 보시는 부동산 재벌 마인드 좀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얘기해 그러니까 주십시오. 이제 많은 분들은 부동산 하나 내 집 마련했다라고 해서 부자가 된 걸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건강 관리는 우리가 오늘 하루 운동을 했다라고 해서 내 몸이 튼튼해지고 이게 지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꾸준히 네, 우리 몸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산 관리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한두 건 부동산 투자로 내 집 마련으로 성공했다라고 해서 그게 부자가 지속되는 건 아니다. 예. 재벌의 개념은 자산 관리를 어느 정도 꾸준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죽는 그날까지 건강 관리와 자산 관리는 쭉 지속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재벌 마인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기업 총수들이 정말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돈들이 지금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속 사업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 마인드. 시장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마인드. 뭐냐면은 지금 시장은 금리가 시장을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이런 시장에서 재벌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투자자 우위 시장에서 언제든지 투자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시장에서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지금 거래 절벽 상황이 되죠.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내 집 마련 해야 되는 거고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IMF 때 금융위기 때 그때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어떻을까? 엄청난 수익을 거뒀죠. 그렇죠. 일단. 예. 근데 그때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은 엄청 후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시기와 지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거래 절벽, 이런 시장, 이런 상황, 금리가 시장을 통제하고 있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재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이들은 가격이 떨어질 때도 미래 가치에 집중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뭐 결혼 안 한 자녀가 뭐 40 넘도록 결혼을 안 하고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너 올가을에는 꼭 결혼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올가을에 누구랑 하느냐 구체성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가을에 하는 게 봄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은 누구랑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특성 중에는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개별성, 부동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입지에 따라서 가격이 개개의 그런 어떤 물건의 특성에 따라서 가격이 다 틀리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어떻게 보고 투자하느냐가 중요하지 일반화시켜서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서 전체 서울 지역 가격이 주택 가격이 다 떨어지는 걸로 꼬마 빌딩 가격이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오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그런 프레임을 지금 자꾸 만드는 그렇죠. 시장이죠. 네. 근데 재벌 마인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미래 가치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분들은 재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목표가 정확해요. 타겟이 예. 나는 꼬마 빌딩이다. 나는 강남 지역에 산다라고 하면 강남 지역만 봅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미래 가치 있는 물건이 나오면 사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강남도 봤다가 강북도 봤다가 수도권도 봤다가 임장한다는 이름으로. 네, 뭐 여기저기 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이제 마인드가 이제 그건 완전 틀리는 틀린 거죠. 거네요. 예, 틀리는 거죠. 또 이 재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딱 자기가 목표한 수익률이 나오면은 그때 딱 처분을 해버리거든요. 예, 환가를 합니다. 이제 예, 환가해서 딱 수익을 실현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이거를 죽어라 살아라 이제 계속 오를 예, 줄 알죠. 계속 가져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재벌들은 현장 안 가고 투자하느냐? 현장 탐방을 꼭 한다라는 그렇겠죠. 거죠. 현장에 가서 정말 상권을 개별 물건도 보지만 그 상권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아파트 단지가 있는 입지 주변 인프라까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투자에 나선다라는 거죠. 예.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 거죠. 예. 예. 아까 얘기했던 물론 조금 상이한 건 있죠. IMF나 어떤 국가 경제 위기가 와갖고 급격히 이제 무너진 그 상황에서 취득을 한 사람은 정말 유능한 또는 실력 있는 또는 용감한 투자자의 리턴이 분명히 수익률이라는 거 있었지만 지금의 시장은 그런 경제 위기까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떨어질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갖고 그 시장 마켓 그 미참여자들은 떨어지기 하기 시작하면 그 끝을 보고 싶어하고 지하 한 5층까지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생각을 하시고 일반 투자자들도 맞습니다. 예. 네. 그런 거는 조금 다른 거죠. 일반 투자를 잘하는 분과 투자를 잘 못하는 분들의 제일 큰 다른 점은 이제 그런 것들이고 그런 마인드를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또 다른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마인드를 이제 좋아 고준석 대표 얘기 들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마인드를 갖췄다면 이제 투자 안목을 길러야 되는데 특히 요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경제는 불확실하고 뭐 계속 떨어지고 거래가 없다 보니까 투자의 난이도는 이제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부동산 투자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미래가치 있는 아파트를 찾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래가치 있는 부동산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가격이 지금 이 대표님께서도 떨어지고 지금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같이 다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는 사람들이 아무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 떨어지는 상황이 뭐 때문에 떨어지는지를 일차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 떨어지는 상황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그 뒤에 시장은 어떻게 올 것인지를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지난 5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108% 정도 오른 걸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격이 올랐던 게 그렇게 무수한 규제 속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었던 이유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잖아요. 지금도 그게 해소가 안 됐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은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금리가 지금 시장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장 가격을 잡을 수 있는 거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금리와 공급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공급은 해결이 안 됐는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은 기업이나 개인은 투자를 보류하거나 연기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개인은 지금 이런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절대 안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그때 급매물로 거래되는 것들이 가격을 떨어뜨리는 일반화 현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금리가 우리가 2008년 8월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25%였거든요. 그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12% 정도였었고요. 1금융에서요. 그렇죠. 1금융권. 그런데
2009년 2월 달에 예. 6개월 만에 금리가 2%로 떨어집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3.25%포인트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실수요자들이 그러면 줄 서서 한 사람씩 시장에 가서 아파트 내 집 마련하자? 이렇게는 안 할 거란 말이죠. 군집행동으로 나타나겠죠. 한꺼번에 들어가겠죠. 그럼요. 시장에 한꺼번에 실수요자들이 들어가면 가격은? 폭등하는 이제 장이 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건 공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달에 정부에서 270만 원 공급 예. 계획을 발표한 거잖아요. 예. 서울에 70만 원 이걸 발표한 건데 이게 과연 단기적으로 공급이 될까요? 주택 공급은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럼요. 중장기가 돼야지만 예.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수요는 가격에 바로 탄력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예.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뭐 음마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아파트, 대형 아파트 단지에 10사람만 수요자가 들어가도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렇죠. 올라가겠죠. 줄 서서 한 사람씩 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 지금 이 금리가 떨어지는 거는, 금리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연동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또 우리나라만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거고, 글로벌 경제하고 그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행히 지난달에 조금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게 이제 조금 더 떨어지는 폭이 조금 더 커진다라고 하면은 연준 금리도 인하되는데, 이 대전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거든요. 그래야지만 이제 원자재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물가가 안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경제가 조금 활성화되는데, 이때 금리가 떨어질 것 같아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혔다 해서 금리를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 건데, 아직 미종식된 게 이제 지금 러시아 전쟁 가장 큰 원자재 가격 상승 이유가 남아 있잖아요. 그게 해결이 되면 금리는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금리가 떨어지면은 실수요자들이 이제 이때 내 집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시장에 들어갈 거라는 거죠. 이때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건 이제 공급이거든요. 그렇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못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이 금리가 언제 떨어질지는 사실은 모르잖아요. 이게 2, 3년 지속된다? 4, 5년 지속된다? 그럼 4, 5년 금리가 이 상태로 가면은 가격은 더 떨어지겠죠? 근데 그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쟁이 종식이 되면은, 글로벌 시장은,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금리는 다시 또 인하될 거니까, 그때는, 우리 주택시장도 또, 고민이 조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금리가 시장 가격을 통제하고 있을 때 규제를 좀 다 풀어서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럴 때 정비 사업 걸림돌들을 다 걷어내야 될 걸로 보여요. 이때 하지 않으면은 가격 올라갈 때는 규제 완화 못 하거든요. 못하죠. 공급 얘기하신 것처럼 서울 시내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순 증가 폭이 작더라도 정비 사업을 통한 방법밖에 없단 말이죠. 그 방법뿐이 없어요. 그 땅이 어디 유유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규제들을 지금 말씀하신 게 다 풀어야만 이제 사인이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계획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좀 이제 정책 싸움이 된 거잖아요, 부동산이요. 뭐 저는 안전진단 이게 필요한가요? 소유자들이, 입주민들이 정말 이게 뭐 녹물도 나오고 주차 환경 불편하고 이래서 우리 집 다시 짓겠다.
그다음에 라고 하면 제가 맨날 한 얘기예요. 라고 하면은 짓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 내가 줘야 짓겠다라고 하는데 아니, 초가집 헐고 기와집으로 짓겠다고 하는데 사회 간접 자본을 대외적으로 표심을 잡는 길은 또 길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뭐하러 우회도로 또 만듭니까? 이 두 가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내 집 네. 짓고 싶은데 왜 못 짓게 합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시다시피 하남 교산 예, 예. 3기 신도시에 예. 들어가잖아요. 여기가 34,000 가구예요. 예. 그런데 상계동이 1단지부터 16단지까지 이게 35,000 가구거든요. 근데 이거 정비 사업을 해서 용적률 200%만 올려주면은 예. 이게 3만 가구 이상 늘어나요. 그렇죠. 배 이상. 중과분이.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대표님 잘 아시지만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용적률 500%뿐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뉴욕은 얼마인 줄 아세요? 뉴욕의 용적률? 뭐 1300% 이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더 높아요. 더 높아요? 1800에서 2000이에요. 네. 도쿄는 얼마인 줄 아세요? 1800%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준주거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죠. 대부분이 3종 일반 주거인데 이게 300%뿐이 더 됩니까? 근데 예. 300%라 하더라도 300%못 찾아. 조례로 예, 또 250%. 그거를 막아놓고 있잖아요. 예, 250%까지. 예, 맞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택을 신규로 공급을 합니까? 예. 그래서 이런 규제들을 안전진단 뭐가 필요했어요? 재건축 부담금을 이거 왜 받아요 또? 이거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겁니까? 되죠. 분양가 상한제. 예. 이거를 왜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 많잖아요. 청약 가점제부터 없어야 돼요. 그 앞에 가면요. 없애야 돼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시장에 가서 사과 살 때 예. 통장 가져가서 삽니까? 맛있는- 통장 가져가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주택은 청약 통장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잖아요. 예. 신규 주택하는 예. 공급은 그만큼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규제들은 이 대표님 이번 기회에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그 부동산 입안하시는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시장을 잘 아시는 분들이 제가 아는 분도 몇 번 들어가셔갖고 좀 네. 기대를 해보는데 네. 주무장관이 이제 정치인이 돼갖고 또 정치적인 행보를 하면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나오면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렇죠. 네. 자, 부동산 투자는 뭐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직접 사고 팔고 아니면 펀드나 뭐 리츠처럼 간접 투자가 있고 경매가 있고 경매를 주무부서를 하셨고 그 맛을 아셨으니까 경매 전문가가 되셨을 텐데 우리 고 대표님이 경매는 뭐 부동산뿐만 아니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경매를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고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경매의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네. 전제는 싸게 사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싸게 사는 게 좋아요. 우량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이 방법. 그다음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법원을 통해서 사는 국가를 통해서 사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모든 그런 어떤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에서 다 소멸시켜 주고 예, 예. 그 깨끗한 상태에서 사는 거니까 예, 이게 가장 싸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죠. 경매는 좀 두렵다, 무섭다, 어렵다, 명도라는 게 이런 생각을 이제 맞습니다. 하는 거고 또 그래서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예, 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잘 알다시피 요즘 자산 관리의 핵심은 정보와 지식이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정보는 우리가 어디서 마음대로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정보를 얻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거는 지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싸게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아는 만큼. 그래서 재벌이 되시는 분들 보면은요, 정말 공부를 꼼꼼히 하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제가 왜 공부를 강조하냐면 경매를 하려면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만 어려운 게 아니라 공부에 입문만 하시면은 경매에 입문만 하시면 경매가 이렇게 쉽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내 집 마련이나 투자에 되게 싸게 살 수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느낄 수 고 있다는 대표님 거죠. 나오셨으니까 네이버에서 뭐라고 치면 고 대표님 홈페이지에 연결이 되죠? 그냥 고준석 치면은 예, 나오고요. 예. 예, 고부자 쳐도 나오고. 고부자. 네, 고부자. 고부자. 네. 거기 보면 경매 과정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홈페이지 봤거든요. 네. 수업 지금 진행하세요? 네,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빨리 받아가세요. 그 지식과 방법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강남 부자 어떤 인칭 대명사처럼 됐잖아요. 강남 부자. 강남에 사는 자체가 일단은 집 한 채 값이 일단 최하 20억 이상이 되니, 최하. 네. 그것만 갖고도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고 대표님은 운동하고 똑같다. 집 한 채 잘 산 거 뭐 싸게 샀다고 그 자산 증식이 됐지만, 그거 말고 부자 마인드를 가지려면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끊임없이 투자에 관한 마인드를 가져라. 이제 이렇게 조언하시는 거잖아요. 네. 강남 부자들 사례 좀 얘기해 주세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강남 부자들 예, 사례. 예. 한두 가지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정말 뭐 많은데요. 예. 많은데 제가 잠실에 갤러리아 팰리스 지점장을 하고 있을 때, 뭐 대학 교수 한 분이 찾아오십니다. 사모님이 두 분 다 교수님이신데 본인이 강남의 어느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 내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내가 조금 나는 정년을 조금 빨리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월세 수익이 나오는, 임대 수익이 나오는 이 꼬마 빌딩을 조금 하나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근데 돈 모아놓은 건 아무것도 없다. 네, 그게 2009년도에 오셔서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 사시냐 했더니 삼성동의 그 아이파크. 그래서 그거 전세 놓으면 얼마냐? 라고 물어봤더니 전세 놓으면 한 12억 정도? 그럼 전세 놓고 월세로 가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자문해드리겠다. 그래서 월세로 가는 조건으로 해서 그러면 전세 놓고 월세 가라. 10억 원을 가지고서 이거 가지고서 대출을 한 10억 정도 더 받아서 꼬마 빌딩을 사자. 그래서 꼬마 빌딩을 삽니다. 건대 앞에. 최고 상권이네. 건대 앞에 꼬마 빌딩을 사서 이거를 5년 가지고 있다가 5년 가지고 있다가 이걸 37억에 또 파십니다. 22억에 산 거를 22억에 사서 37억에 그러니까 삽니다. 수익형과 차익형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돈을 가지고서 강남역으로 또 갈아탑니다. 강남역으로. 그럼 평생 고객이 되겠네요, 그 대표님. 그렇죠. 강남역으로 갈아탔는데 거기 강남역 대로 바로 이면 한 블록 들어간 그래도 한 1억 가던데요? 거기 상업지역이고요. 상업지역이고요. 평당 지금 한 3억에서 4억 정도 갑니다. 일종이 1억 가더라고요. 일종이 1억 정도 가죠. 맞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 돈으로 뭐 정말 100억 이상의 엄청난 돈을 버셨죠. 그래서 거기서 지금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고 계십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리 고 대표님 꾸준히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환이란 거, 내 집 하나 깔고 앉아서 뭐 30억을 가든 40억을 가든 환가를 안 하고 잉여장을 만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고 있으면 수익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쉽진 않죠. 전세 놓고 월세를 살아야 된다. 대학 교수 두 분이 쉽진 않겠죠. 근데 발상의 전환만 해서 일종의 잉여자금이 12억이 생긴 거고 거기에 대출이라는 본인의 크레딧을 이용한 가용자금을 또 만든 거고 그 돈으로 월세 수익형 부동산을 샀다가 차익형 부동산까지 맛을 본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발상의 전환 좀 하십시오. 내 집 하나 까고 내 집 가격 올라간 것만 미래가치 그래프 올라간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전세집 살지 말아라. 전세 살지 말고 그 돈으로 전세 끼고 내 집 마련 빨리 해라. 그리고 본인은 그럼 어디서 월세 살든가 본가나 처가로 들어가라. 그래서 한 5년만 고생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실행을 못하면은 내 집 마련하기도 힘들죠. 그럼요. 이거를 실행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위 가격 아파트 자체가 지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진입하는 그 예전에 저는 미풍양속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전세란 주거사다리가 있었잖아요. 전세하면서 돈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집 사는 분들은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죠? 웬만큼 본인의 실행력이 없으면은 가구가 없으면은 내 집 마련조차도 지금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주거 비용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목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럼요. 맞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1호 부동산 전문 프라이빗 뱅커이셨던
찍었던 고준석 대표님과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뭐 계속 찍고 싶네요. 옛날 얘기하면서 이 사례 듣고 싶으면 계속 하면 좋은데 너무 오래 하면 또 네. 여러분이 좀 지루해 그렇죠, 하시니까. 그렇죠. 네. 자, 대표님이 우리 오비스타 구독자들 위해서 책을 10권 증정해 주셨습니다. 댓글로 기대서평 남겨주시면요. 10분 선정해서 9월 10일, 아직 3일 뒤에, 지금 9월 7일이죠, 오늘. 9월 10일 발간 예정인 따끈따끈하고 핫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내용들 많이 담긴 책 같으니까 저도 꼭 사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10권 주신다고 합니다. 평범한 이들의 인생을 바꾼 부동산 재벌 마인드부터 경매에 관련된 이야기, 세부적인 이야기들 많이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별 투자법까지 담겨 있다고 하니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만나뵈서 굉장히 뿌듯한 자리였고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또 비슷한 것 같기 때문에 저보다는 몇 년 선배시지만 어쨌든 또 저희가 초대하면 꼭 나와주십시오. 네, 네. 불러만 주시면. 네. 네. 자, 오늘 모신 우리 부동산 개 셀럽은 제이에듀 투자자문의 고준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